네, 안보 상황, 남북 관계가 망가져 있다 보니까 북한의 도발에 직면한 우리의 긴장수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남과 북 정상들 간의 기싸움이자 의지의 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직접 얘기했습니다. 광적인 핵 집착 꺾겠다 그랬고요. 북한도 불바다익을 다시 했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이 했던 그 강경 발언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읽힙니다. 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에서는 대화에 나설 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되었고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주었던 거, 대화할 때 줬던 거 다 핵개발 자금이 됐다. 북한은 절대 핵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 인식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남쪽과 북쪽의 어떤 기싸움, 강경 발언을 통해서 이 북핵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사실은 그건 큰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은 남북이 어떤 기싸움이고 의지 싸움이 아니라 능력 싸움이죠.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과연 우리는 막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오히려 내놓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북한의 핵 능력 참 손쓸 도리 없이 지난 20년간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거든요. 이정훈 편집위원. 어떻습니까? 북한은 더 이상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핵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군요. 네, 저는 박 대통령 판단을 지지하는 입장인데, 옳다고 보는 입장인데,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현실주의 이론하고 자유주의 이론이 있는데, 어떤 국가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저쪽이 무력을 증강하면 나도 똑같이 무력 증강을 하고 저쪽을 배신해서 이기는 게 현실주의 이론입니다. 그거는 이제 북한이 전형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글로 가자 말자 논쟁이 있는데, 또 하나가 자유주의 이론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유엔이라든지 어떤 국제법, 어떤 제네바 합의 같은 걸 만들어서 살살 달래가지고 이걸 바꾸는 건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유엔 대북 제재안 5개 나온 것도 일종의 국제 레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좀 실패하고 있고, 제네바 합의 실패했고, 육자회담 실패했고, 다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자유주의 방법이 실패했는데 다시 대화를 하라고 하는 거는 실패의 길을 또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이미 반복된 경험이 있는데 경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박 대통령 판단이 더 옳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제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현 상태에서 대화를 해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아니면 제재를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이 논쟁은 사실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제재를 둘 다 해봤습니다. 대화를 해서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를 하는 우리 한미일 뿐만 아니고 북중러도 모두 이거를 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게 전제가 되고 어떤 대가를 주면 포기할 수 있다는 걸 저쪽에서 받을 것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안 되니까 한번 제재를 해보자 해서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지금 여러 제재 조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재라고 하는 거는 성공을 하려면 북한이 이 제재에 못 이겨서 우리는 결국 핵을 포기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안 된 거예요. 둘 다 어느 것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이 완전히 핵을 이미 개발을 성공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느냐, 이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까지 대화를 잘못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 또는 제재를 잘못했다, 이런 논쟁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논쟁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은 오늘 이제 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고강도 발언을 했는데 김정은을 겨냥한 얘기도 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김정은을 향해서도 광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큰 수혜가 났다고 보도를 하면서도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얼굴까지 공개되는 걸 보니 정말 기가 막힌다. 이렇게 저 장면인 거죠.
함경북도에 아주 큰 홍수가 나서 큰 피해 있고 1만 명 넘는 사람이 야외에서 지내고 있다는 시점입니다만 김정은은 저렇게 웃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경제학에서는요,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수치화할 수 있어 계량 경제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정치학에서는요, 네. 군사의 수, 그 나라의 그 국력 다 계산을 해도 막판에 모르는 게 지도자의 의지하고 그 군사 지휘관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정치학책을 보게 되면은 지도자의 의도, 그게 히틀러 같은 경우가 의도가 강하면은 그게 전쟁으로 가거든요. 군사 능력이 딸려도.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저렇게 좋아하고 하는 거는 저 의도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북한이 능력이 있다 떠나서 결국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는 의지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좋아하는 저걸 보면서 우리는 저 의지를 읽어내야 됩니다. 네, 자, 대통령 사드 얘기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있었던 회의의 발언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약속대로 하겠다,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개합니다. 사드 배치 결정과 같은 우리의 자위적 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논리입니다. 주한 미군 사드 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하면서 국민적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말 자, 박 대통령이 이제 링컨을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링컨 뭐 잘 얘기하셨네요. 그 미국의 유명한 정치적 격언 중에 Politics stop at water's edge란 말이 있습니다. 네. 물가에 가게 되면 정치적 논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죠? 정치적 논쟁하다 물가에서 싸우다 보면 빠져 죽는다는 얘기도 둘 다. 네. 그래서 그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링컨 대통령 그 전기를 읽어보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원래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국무장관하고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둘이 경쟁하다가 하도 쪼개질 것 같으니까 슬쩍 빠지고 링컨을 밀어서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링컨이 실패하면 두 사람이 대통령을 하려고 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링컨이 딱 되자마자 두 장관을 이끌고 모든 전쟁터를 방문합니다. 네. 방문을 하고 나서 군사지휘관 보고 뭐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당신은 당신의 모든 아이디어를 내서 싸우시오. 네. 그리고 실패하면 내가 지시했다고 하시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을 굉장히 믿어주시는데 우리 대통령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진짜 링컨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드 배치 이제 내년 말 약속했던 거 그대로 뭐 현재까지 앞당겨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정대로 내년 말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20일쯤인가요? 롯데가 갖고 있는 골프장 성주군 북쪽에 있는 김천 바로 밑에 있는 그 골프장으로 배치하는 걸 발표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좀 늦어지고 있군요. 예. 네. 사실 좀, 이번 전체적인 그 상황을 보면 오히려 앞당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국내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과연 내년 말까지 과연 부지를 확정해서 배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조차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지 문제는요. 네. 지금 저는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저렇게 서두르고 있는데 사드가 빨리 오는 게 우리한테는 좀 안심이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부지를 위해서 유사시에 급히 배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군기지 옆에 골프장 만들어 놨거든요. 네. 계룡대에도 있고 공군 기지마다 다 있는데 네. 우선 거기도 우선 배치했다가 나중에 절로 옮겨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뭔가 하면 군당국이 국방부도 이걸 안일하게 생각해서 공군에 맡겼고 공군은 또 그중에 제일 작은 방공포병이라고 하는 부대 중에서 차지하니까 성산포대가 나왔던 겁니다. 네. 지금 제가 보기엔 사드가 빨리 들어와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해결되면 빼면 되니까 빨리 배치해놓고 그다음에 롯데 저기다 가든 어디다 가든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그리고 네. 빨리 지금 우리 국내 문제도 종식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사드 문제 등등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착착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안보 문제라는 것이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만 실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구멍이 숭숭 뚫릴 때가 있거든요. 소수 변호사. 네. 오늘 이제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된 게 있죠?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이제 제출한 그런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좀 이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요. 네. 작년 8월 4일에 파주에서 이제 지뢰 사건이 났습니다. 지뢰 도발 사건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이제 20일 정도 뒤인 8월 22일부터 24일 사이에 네. 북한에서 보낸 무인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왔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군사분계선이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3km까지나 무려 5대가 이제 내려왔다라는 내용이 이제 합참의 그 보고서를 통해서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사진을 찍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군사 분계선이 있고요. 2km,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가 4km가 이제 비무장지대잖아요. 이정훈 의원. 그런데 5대가 자,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하늘에서 날아다닙니다. 반짝반짝 뭐가 터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 군 기지 찍었을 것 같은데 인지를 했지만 건드리지 못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군 당국의 설명을 보게 되면은 군사 분계선 안에 들어가는 우리 육군 부대를 수색대라 그러죠. 네. 수색대 친구들은 이 소총하고 최고가 기관총, 우리 5.6mm인가요? 그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못 맞춥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2km 밖에 타면 남방 항해선 다음에는 우리 육군 정식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적을 잡으려면 벌컴퍼 같은 대공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없어서 못 잡았다는 게 아니라 저기서 장총을 쏘든 소총을 쏘든 기관총을 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쐈다는 게 저 지휘관들이 상부에 보고하고 허락받다가 세월 다 보낸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은 군사 분계선에서 양쪽 남북으로 2km는 그렇죠. 거기는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어떤 중화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남측 철책선, GOP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 철책선 바깥 아래쪽으로 무려 1km를 더 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철책선이 여기 있고 1km 더 내려온 겁니다. 1km 더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화기로 저거를 격추해도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북한의 무인기가 고도가 한 300m, 저번에 청와대로 온 그 무인기 같은 경우에 300m 뿐이 안 돼요. 무인 그 정도라면은 사실은 머신건으로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벌컴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유류 창고라든지 탄약고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뒤에다가 놨기 때문에 철책선 부근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미리 적어도 2년 전에 청와대까지 북한의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한 사실이 있다면은 그런 거를 무인기가 오면은 적어도 잡아서 그걸 격추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갖췄어야죠. 2년이나 흘러갔는데 그 무기 체계도 안 갖춰놓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서 그냥 다 보내느냐 하니까 마치 비무장지대에서는 중화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우리 국민을 속이듯이 저 해명을 내놓은 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책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면요, 이정훈 의원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은 정전협정 다 북한이 어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날려보내는 것 자체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북한이 정전협정 다 어기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비무장지대에 이제는 그런 거 다 따질 때가 아니지 않느냐. 자, 중화기 배치하자. 왜 못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MDL에다 중화기 배치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작전적인 면에서는 전 반대입니다. 앞에는 좀 가벼운 무기가 있고 뒤에 이제 강한 무기가 있는 게 맞는데, 이게 과거에 북한이 저런 짓을 했을 때 육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단이 백골 사단 3사단입니다. 3사단장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이야기인데 박종인 사단장일 겁니다. 북한이 저런 짓을 했는데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작업하는 군인한테서 총을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뒤에 있던 후방부대 그 포병하고 탱크를 동원해서 남방항에서 돌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북한이 놀래가지고 평양으로 막 이거 전쟁 났다고 했는데 그런 액션을 하고 그때 실제로 포를 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박 대통령이 이제 우리 박 사단장을 자르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단호하게 결기를 갈 때 북한도 지금은 백골 그러면 무서워하거든요. 지금 화천에 몇 사단이 있는 줄 아는데 몇 사단 그럼 북한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왜 그런 선택들을 합니까, 사단장들이? 사실은요, 비무장지대 안에는 원래는 머신건 같은 것도 기관총도 원래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원래 규정상으로 가지고 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북한이 가지고 들어오니까 우리도 가지고 들었고, 지금 상태는 양쪽이 다 가지고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이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그 안에 보다 더 발달된 최신의 중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요,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다만 그러나 저 군 관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 안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건 맞지만 MDL 일대에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바깥에 GOP 바깥에서도 그걸 격추를 못한 거를 마치 그 핑계로 삼은 것 자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군 당국이 이제 그동안은 가급적 북한을 장악하는 것을 좀 자제하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김정은과 김정일과 같은 상대의 제1인자를 노리는 그 작전이 있다는 것 자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그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있을 때
장관도 직접 그 계획의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장면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KMPR 개념이 어떤 거죠? KMPR은 적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징후가 명백해지면 적의 지도부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 대한 보복할 수 있는 또 계획입니다. 김정은 제거 특수부대를 만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핵으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서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그 순간 북한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미 발표가 됐고 기정사실화 된 거니까 계속 착착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장관께서 KMPR을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작전을 좀 설명드릴게요. 그냥 대포를 뻥뻥 쏜다고 해서 이게 작전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라크 전쟁 때 보게 되면 미국이 A-Day 작전을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충격과 공포 네. 그걸 시작하는 작전 때 보게 되면 그 한 달 내지 두 달 전에 미군 특수부대하고 CIA 요원들이 수없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후세인이 어디 숨어 있고 이라크 군 수비대가 걔네 국군이죠. 어디 위치를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공군의 CCT라는 부대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육군의 특전사, 공군의 UDT, 해군의 공군의 CCT 같은 부대들이 다 넘어가서 표적을 확인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KMPR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작전만 계획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표적 위치를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 작전 계획을 만들었다면 그런 부대들이 지금 움직여야 할 시점입니다. 네. 우리가요, 한민국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 국회에 가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폭탄 같은 내용들을 많이 쏟아내거든요. 김정은이를 제거하는 그런 부대를 새로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크게 세운 게 작전이 이제 3단계 작전이거든요. 처음에 적이 만약에 도발할 징후를 보이면 킬체인에 의해서 사전에 북한의 미사일 여러 군데를 미리 선제 타격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미사일이 날아오잖아요. 그럼 우리 KAMD라고 해서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가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얘기한 KMPR이라고 해서 대량 응징 보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말폭탄처럼 말하고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 과연 실현 가능해서 진짜 우리가 북한의 억지력을 갖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군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 국회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들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위기 상황이 오고 이럴 때 정말로 미사일을 1000발 이상 발사해서 평양을 초토화시키는 그 단추를 누를 수 있느냐? 그런 배짱이 있느냐? 그것을 검증해 줄 수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한판 붙겠다는 의지를 미국이 굉장히 말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군사 첩보함, 리버티함이라고 기억하는데 그거를 그 텔라이브 근처에 어선인가 화물선으로 위장해서 싹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감청을 하려고요. 근데 그 기록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군이 와서요. 폭격해버립니다.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천하의 친구로 보이죠. 그래서 그때 미국 그 정보부대 요원들이 상당히 희생됐다는 게 기록이 있는데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기는데 우리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킬체인에서 도발 징후를 보이면 그러면 이거는 전면전일 때는 징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대도 이동할 수가 있고 아니면 통신이 갑자기 많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일의 정보 체계 공유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낼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핵무기 만약 한 발, 두 발, 10발만 있으면 우리 남쪽이 다 완전 초토화되는 건데 그거는 징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군이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자, 일단 북한의 선전 매체입니다. 아마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이나 조평통 내지는 북한 국방위원회 같은 당국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변두리 외곽 선전 매체를 통해서 서울의 불바다 얘기를 다시 꺼냈거든요. 자, 94년 글쎄요. 우리 남북 회담장에서 했던 그 서울 불바다 얘기를 그대로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장면 소개해드리는데 과연 지금과 그 당시는 22년 전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합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정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다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자, 송영대 당시 통일부 차관이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라고 합니다. 자, 94년 상황이죠. 저거를 좀 저희 숨은 이야기를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때 이제 우리 윤한준 기사가 쓴 기사가 보게 되면은 그때 저 박영수가 메모지를 받고 저 발언을 했다고 돼 있죠. 네. 그럼 메모지를 이미 써온 걸 그대로 읽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누가 전해준 걸로 돼 있어요. 뒤에 두 차례 메모지를 받고 저렇게 발언했다는 의도적인 발언으로 돼 있는데 저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박영수가 김일성한테 엄청 질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책을 받았다고요? 질책을 받고 그다음에 그 좌천이 됐다가 그다음에 2003년에 암으로 죽는데요. 그때 김일성이 저 보고를 받고는 자기 지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미국이 20세기, 21세기 가장 전쟁을 많이 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러시아 장군들도 미국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할 정도로 미국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북한이 깨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거 나중에 사과하는 발언 비슷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 발언이 있고 난 다음부터 우리 측에서 막 마련한 대응책이 있습니다. 불바다 그러면 우리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죠? 어이, 너희들도 유명하게 당한 거 있지? 평양에 가극 있지? 가극. 너희는 피바다대. 불바다가 피바다인데요. 이게 북한도 얘기 들으면 섬찟해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6.25 전쟁 때 미군 융단 폭격을 당한 적이 있어서 지금 이 에스카레이트 되는 게 이런 문제인데, 근데 잘 보십시오. 남한은 불바다 되고 이북은 피바다 되면은 대한민국 민족은 어디로 갑니까? 따라서 이 사태를 막고 김정일을 제거하는 작전을 치밀하게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근데 손소 변호사. 그러나 김정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 그리고 국방장관이 제거 작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자기들이 해놓은 실험 성공에 대한 자부심인가요? 연일 기념사진 찍고 파티하고 축하하고 있죠. 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노동신문에 나온 기사이고 사진인데요. 보란 듯이 또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내용도 이제 경애하는 김정은 이렇게 하면서 5차 핵실험 과정에서 이제 기여를 한 그런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내용을 보더라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이 내용을 보도했다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여러 가지 한반도 긴장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념사진 이런 기사를 오늘 노동신문에 실었습니다. 네. 지금 저 사진 좀 화면에 크게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면은 저기에 한 줄에 서 있는 사람이 무려 56명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9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핵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주요 인사만 왔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500명이나 된다고 하는 건 북한이 얼마나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저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진 하나만 보고도 우리 대비책을 진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든 우리의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소개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걸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거할래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인데 늘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나 자, 이제 하나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노동신문에 나온 김정은의 모습인데 이렇게 사부적으로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면에 이제 어제 일면에 나왔던 그 노동신문인데요. 지금 보면은 가장 왼쪽에 아래 8개 사진이 있었는데 그중에 왼쪽에 지금 발사장에서 500m 직선거리로 떨어진 곳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관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로켓 시험장이 지금 저기 오른쪽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왼쪽이 김정은이가 앉아서 책상을 딱 손을 짚고 앉아서 지금 보고 있었던 그 참관대인데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서평양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일단은 평양에 있는 김정은이 이동하려면 자, 500m 떨어진 참관대까지 이동하는 경로 과연 우리가 파악이 되는 것인지 저희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평양에서 이제 순안공항에서 비행기를 탔겠죠. 그리고 동창리 저기가 동창리인데요. 발사장까지는 아마 비행기로 왔을 겁니다. 비행기로 온 다음에 다시 비행장에서 다시 발사장까지 거리는 아주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SUV 랜드로버를 타고 지금 저 레인지로버죠. 저걸 타고 아마 왔을 거예요. 그래서 발사장을 지나서 참관대까지 해서 저기가 약간 더 높은 곳이거든요. 높은 데서 이제 내려다 본 거죠. 자, 우리 당국과 정보기관이 이제 북한에 있었던 이동 사진 같은 거를 이제 인공위성과 함께 따져 보니까 이렇게 움직였을 거로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역시 사후적인 것이지 실시간으로 그 순간에 알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어렵죠. 진짜로 한다 그러면 지하벙커에 들어가겠죠. 저건 구경하러 올라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북한 김정은의 동선을 24시간 그대로 추적해서 실시간으로 알아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만약에 지방 시차를 가잖아요. 그러더라도 만약에
기차를 타잖아요. 심지어 기차조차도 네. 세량을 서로 비슷한 똑같은 거를 세량을 해가지고 어느 쪽에 네. 탄지를 모르게 해놓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든 기차를 이용하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정확히 어느 지점에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요, 이번에 진짜 저 비행기 타고 갔다면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네. 북한에서는 거의 비행기 안 뜨거든요. 네. 비행기 떠도 그게 다 당해나 군의 관료들이 탄 거니까, 네. 다 쏴버리면 돼요. 그러나 이제 무엇이 김정일이 탄 것인지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원샷 원킬처럼 그 김정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수많은 자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하나씩 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김정일의 동선을 봤습니다만 저희 동그라미 3개가 지금 지도상에 사진상에 쳐져 있거든요. 이게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이쪽 저게 이제 노동신문에 있는 사진인데 그렇죠. 멀리 쪽에 이제 똑같이 지금 그 섬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정찰 위성으로 파악을 하더라도 저 섬을 제대로 지금 구글 지도에서도 사실은 저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요렇게군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사진만 나왔지만 네. 정확히 어느 지점에 있는지조차도 만약에 네. 위성으로 확인을 해보면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왼쪽은 실제 노동신문에 나온 사진이고 예. 오른쪽은 저희 위성이 갖고 있는 이미지거든요. 만약에 저게 네. 사진이 아니었고 네.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나와가지고 저 장면이 포착이 됐다 그러면 네. 실시간으로도 바로 포격이 가능한 거죠. 안타깝게도 이제 북한은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우리가 그 실시간 안다는 거 정말 첨단 정보 위성과 정찰 자산을 활용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첨단이요. 첨단 아니라도 됩니다. 러일 전쟁 기록을 보면요. 저기 여순 전투에서 일본이 여순을 딱 포위하고 저 러시아군을 치는데 네. 그때는 레이더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순 항에 갇힌 러시아군들이 반격을 하려고 나옵니다. 근데 그 횟수를 시간을 계속 경험적으로 측정하니까 언제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래서 그때 일본의 유명한 아키야마 사네요키라는 그 작전 장교가 얘네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늘 나온다고 계산해가지고 딱 잡는 게 나옵니다. 네. 김정은 동선도요. 저는 계산 안 했지만 저 친구 동창리 자주 가고 어디 가는 부대에 있거든요. 네. 쭉 그림 그려보면 빈도수가 나오거든요. 네. 딱딱딱 날짜는 모르지만 시간도 대충 비슷합니다. 네. 잡을 수 있어요. 자, 하태경 의원이 의견을 낼 때 보니까 핵 잠수함 쓰는데 돈 쓰지 말고 김정은이 과연 이 시간에 어디 있을까? 내일 오전엔 어디 있을까? 모레 오전엔 어디 있을까? 그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돈을 투입하는 것이 김정은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는 쪽도 있었습니다. 정찰 자산, 위치를 파악하는 것 정말 우리의 큰 숙제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